한국 전쟁 때 우리의 목숨을 구해준 미국. 우리 한국은 이런 미국의 은혜를 100배로 갚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를 도와준 형제 국가 미국, 이제 한국이 도울 차례입니다. 반드시 은혜를 갚는 나라 대한민국.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한 통의 편지 때문에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편지가 주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봉투에는 제 이름이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평범한 척하면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궁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엄마는 편지를 열어보지 않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봉투를 뜯으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그냥 편지가 아니었어요. 10살 때부터 다니고 싶었던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서 온 편지였어요. 그들은 매년 50명의 신입생만 받아들였어요. 저는 목소리가 속삭임보다 약간 큰 정도로 합격 통지서의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저를 꽉 안아주시는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는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제가 해냈다며 항상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웨스트필드는 마을 건너편에 있었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 어려운 수업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만약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더 똑똑하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내려갔어요. 의자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저를 반갑게 맞이하셨어요. 새로운 학교에 가는 게 걱정되니?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묵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제 인생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구나. 나도 너만 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멀게 느껴졌던 나라에 갔었단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1950년 나는 미군의 일원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단다. 그땐 전쟁이 한창이었고 솔직히 나는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지. 작은 나라였고 이름조차 낯설었으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사람들의 용기와 친절함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 저는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추운 겨울 어느 마을에서 어떤 한국인 소녀가 얼어 죽을 뻔한 우리 부대원에게 자신의 외투를 덮어주었단다. 말이 안 통해도 마음은 통하더구나. 그 경험은 나를 평생 바꿔놓았어. 전쟁이 끝난 뒤 나는 훈장을 받았지. 하지만 그보다 더 값졌던 건 그 나라에서 배운 존중과 희망이었단다. 지금도 뉴스를 보면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감탄이 절로 나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힘이란 정말 대단해. 할아버지는 오래된 훈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셨어요. 빛바랜 금빛이 밤 조명 아래 반짝였어요. 소피아, 너도 곧 새로운 땅에서 너만의 전쟁과도 같은 도전을 하게 될 거야. 하지만 기억해,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거란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용기를 배운 할아버지처럼 저도 제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빠가 현관 그네에 앉아 커피잔을 들고 계신 것을 발견했어요. 이른 아침 햇살은 모든 것을 금빛으로 새롭게 보이게 했어요. 제가 옆에 앉아 아빠는 제가 긴장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찾을 수 없어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는 저를 놀라게 하며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신경 쓴다는 의미이며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들은 보통 배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느낌과 함께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대학 첫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3번이나 길을 잃고 좋아하는 셔츠에 커피를 쏟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고 어쩐지 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아빠는 제가 실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지만 저만의 사람들도 찾게 될 것이고 놀라운 것들을 배우며 자신에게 있는지도 몰랐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해가 더 높이 떠오르면서 저는 아빠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지 새로운 학교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 첫 번째 진짜 모험이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작하기를 기다릴 수 없었어요.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의 첫날 아침이 제가 원했던 것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저는 옷장 앞에 서서 이미 3번이나 옷을 갈아입은 상태였어요.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엄마는 아래층에서 제가 늦을 것이라며 서두르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제 파란색 스웨터는 할머니가 제 생일에 주셨던 것을 집어 머리 위로 당겨 입었어요. 적어도 이 스웨터는 항상 저를 더 용감하게 느끼게 해줬어요. 부엌으로 걸어가면서 제 배가 뒤틀렸어요. 아침을 먹는 것조차 생각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시스템에 무언가라도 있어야 한다며 토스트 한 조각이라도 먹으라고 주장하시며 접시를 제게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100번째로 가방을 확인하면서 토스트 모서리를 조금씩 물어뜯었어요. 공책, 펜, 시간표, 학교 지도와 모든 것이 마지막 5번 확인했을 때처럼 그대로 있었어요. 웨스트필드로 가는 버스 여행은 20분이 걸렸지만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마를 시원한 창문 유리에 대고 익숙한 동네가 사라지고 새로운 동네가 나타나는 것을 지켜봤어요. 매 커브마다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어요. 버스가 마침내 웨스트필드 아카데미 앞에 섰을 때 저는 좌석에 얼어붙었어요. 건물은 거대했어요. 세 층의 붉은 벽돌에 큰 창문들과 꼭대기에 돔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앞문으로 흘러들어가며 세상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처럼 웃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버스 기사님은 친절하게 미러로 저를 보면서 이곳이 제 정류장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건을 모아서 버스에서 내렸어요. 아침 공기가 제 얼굴에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니면 그건 단지 제 긴장감이었을지도 몰라요.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는 활동으로 윙윙거렸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학생들이 무리지어 시간표를 비교하고 여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이 속한 곳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요. 저는 시간표를 꽉 쥐고 지나가면서 교실 번호를 자세히 봤어요. 118호, 120호, 122호는 어디였을까요? 갑자기 한 목소리가 제게 길을 잃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와 밝은 녹색 안경을 쓴 한 소녀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뺨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것이 그렇게 티가 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자신도 작년에 똑같았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제 시간표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감을 느끼며 시간표를 건넸어요. 메이는 3교시를 가리키며 우리가 역사 수업을 같이 듣는다는 것에 기뻐했고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케네디 선생님의 영어 수업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복도를 따라가서 왼쪽으로 돌면 2번째 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소피아라고 제 이름을 알렸습니다. 메이는 첫날은 항상 최악이지만 나아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있는 시계를 힐끗 보고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하며 케네디 선생님이 지각을 싫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으면서 제 배에 있던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아빠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결국 여기서 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웨스트필드의 첫날 점심시간이 되자 제 머리는 새로운 정보들로 어지러웠어요. 저는 이미 새 수업을 무사히 마쳤어요. 케네디 선생님과의 영어 수업, 파텔 선생님과의 대수학 수업, 그리고 윈터스 선생님과의 역사 수업이었는데 메이가 저를 위해 자리를 맡아두었어요. 이제 저는 가장 위협적인 도전에 직면했어요. 카페테리아였죠. 저는 손에 식판을 꽉 쥐고 입구에 서 있었어요. 방은 거대했고 둥근 테이블들과 동시에 일어나는 수백 개의 대화들로 인한 혼란스러운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생들은 어디에 앉아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회적 그룹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저를 제외한 모두에게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었어요. 멀리서 메이가 제 이름을 부르며 창문 근처 테이블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의자와 테이블의 미로를 통과하면서 누구에게도 부딪히거나 초콜릿 우유를 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안도감이 저를 감쌌어요. 빈자리에 앉으며 인사를 건네고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메이는 모든 사람이 첫날에는 친구가 필요하다며 사양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소개했어요. 공책에 스케치를 하고 있는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의 소년 딜런, 밝은 노란색 머리띠를 한 소녀 릴리, 그리고 상급 학년처럼 보이는 릴리의 오빠 알렉스였습니다. 딜런은 그의 그림에서 거의 눈을 떼지 않고 자신을 소개하며 웨스트필드를 불가능한 숙제와 미스터리 고기가 나오는
월요일의 땅이라고 농담 섞인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릴리는 눈을 굴리며 딜런의 말은 무시하라고 했고 자신과 2학년인 오빠 알렉스를 소개했습니다. 알렉스는 제 방향으로 고개를 끄덕인 후 그의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릴리는 제가 그 순간까지 필요한지 몰랐던 냅킨을 건네주며 첫날 느낌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압도적이라고 인정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크고 복잡하게 느껴진다고 설명하며 제 옛 학교에서는 모든 복도와 모든 선생님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런은 마침내 스케치북을 닫으며 익숙해질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는 작년 자신의 첫날 경험을 공유하며 실수로 고학년 미적분 수업에 들어가서 잘못된 교실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10분 동안 앉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웃었고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좋아 보였어요. 평범했어요. 아마도 결국 제가 여기에 맞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후 대화는 쉽게 흘러갔어요. 저는 메이가 언젠가 나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과학 천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딜런은 밴드에서 드럼도 연주하는 예술가였어요. 릴리는 토론팀에 있었고 한 번도 논쟁에서 지지 않았어요. 그녀의 오빠가 과장된 신음소리로 확인해준 사실이었어요. 식사 중간에 릴리가 제 특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제 특기가 뭐였을까요? 제 옛 학교에서는 책을 많이 읽는 조용한 소녀로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마도 웨스트필드에서는 제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더 많은 것이 될 수 있는 사람. 저는 솔직하게 아직 그것을 알아가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야기 쓰는 것을 좋아하고 옛 학교에서는 육상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는 그 말을 듣고 흥분하며 학교 신문은 작가가 필요하고 육상팀도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고려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우리가 물건을 모으면서 저는 제가 시간표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쩐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웨스트필드는 미로 같은 곳보다는 제가 속할 수 있는 장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헤어질 때 메이는 내일 영어 수업에서 만날 수 있는지 물었고 저는 미소 지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수업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하루 종일 느꼈던 것보다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복도는 여전히 낯선 얼굴들로 붐볐고 저는 여전히 교실 번호를 주에 깊게 확인해야 했지만 무언가가 변했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학년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마침내 웨스트필드에서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은 조금씩 더 쉬워졌어요. 더 이상 제 수업을 찾기 위해 지도가 필요하지 않았고 복도의 얼굴들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점심시간에 메이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맞은편 자리로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흥분된 모습으로 제가 오늘 공지 게시판을 봤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보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메이는 신문부가 새 작가를 위한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알려주었고 제가 거절하기도 전에 이미 제 이름을 신청서에 적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과 주스를 거의 목에 걸릴 뻔하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다고 말하려 했지만 메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메이는 제가 할 수 있다고 단언하며 제가 이야기 쓰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가 제게 완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배는 매듭이 꼬였어요. 저 자신을 위해 글을 쓰는 것은 한 가지였지만 다른 사람들이 제 작품을 읽는 것은 그 생각만으로도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메이는 제 공포를 무시하며 계속해서 오디션이 오늘 방과 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관한 짧은 기사만 쓰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웨스트필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항의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딜런이 스케치북을 닫았어요. 그는 오히려 그것이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신선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오래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더 항의하고 싶었지만 릴리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딜런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로드리게즈 선생님, 신문부 자문 선생님 이 새로운 시각을 좋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저는 어떻게든 적어도 한 번 시도해 보기로 설득되었어요.
다음 수업으로 걸어가면서 제 마음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어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선생님을 감동시킬 만한 것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마지막 시간인 과학 수업 중에 찾아왔어요. 브레넌 선생님이 우리의 다가오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어요. 각 교실이 매립지에서 얼마나 많은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지 추적하는 학교 전체의 재활용 이니셔티브였어요. 우승한 반은 피자 파티와 특별 현장 학습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브레넌 선생님은 웨스트필드가 예전에는 환경 노력에서 지구를 선도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뒤처졌다고 설명하셨어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친환경 명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과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대한 브레넌 선생님의 열정에 대해서도 자세한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제 신문 오디션 주제였죠. 마지막 종이 울린 후 저는 203호실로 향했어요. 이미 작은 학생 그룹이 모여 있었어요. 곱슬거리는 회색 머리와 밝은 빨간색 안경을 쓴 여성. 제가 생각하기에 로드리게즈 선생님이었어요. 이 종이를 나눠주고 계셨어요. 제가 다가갔을 때 그녀는 제가 소피아임이 틀림없다고 인식했고 항상 새로운 얼굴을 보게 되어 기쁘다는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리를 찾으면 곧 시작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과제는 간단했어요. 웨스트필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300단어 기사를 쓰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45분이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교실 컴퓨터 중 하나에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재활용 이니셔티브 브레넌 선생님의 열정 그리고 그것이 학교에 의미하는 것에 대해 글을 쓰면서 단어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쉽게 흘러나왔어요. 저는 웨스트필드에 더 오래 있었던 방 안의 다른 두 학생들을 인터뷰하여 학교의 환경 중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추가했어요. 로드리게즈 선생님이 시간이 다 되었다고 알렸을 때 저는 제 기사를 한 번 더 읽고 나서 인쇄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솔직했어요. 그것은 잃어버린 중요한 것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가 제 종이를 제출했을 때 로드리게즈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신선한 시각이 귀중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제 글을 읽는 것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피로와 흥분이 이상하게 섞인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신문부 직원이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웨스트필드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정말로 용감한 일을 했다고 느꼈어요. 신문 오디션 후 월요일 저는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제 심장은 목구멍으로 뛰어올랐어요. 로드리게즈 선생님이 결과를 가지고 오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점심시간에 메이는 제게 진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수요일까지 새 직원들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신음하며 점심 식판을 밀어내며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것에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 제 식욕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딜런은 다른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오늘 방과 후에 그들의 밴드 연습을 보러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제가 거절하려고 하자 릴리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꼭 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딜런의 밴드가 예상외로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런은 릴리의 미온적인 칭찬에 눈을 굴리며 반응했습니다. 기분 전환이 좋은 생각 같아서 방과 후에 저는 음악실에서 딜런의 밴드, 우주적 사고라고 불리는 세 남자와 한 여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꽤 괜찮았어요. 특히 제스민이라는 이름의 리드싱어는 제게 소름이 돋을 정도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저는 신문 오디션에 대해 잊었어요. 저는 박수를 치고 그들의 실수에 웃고 심지어 그들이 작업 중인 노래에 대한 제안도 했어요. 그냥 그 순간에 있는 것이 좋게 느껴졌어요. 수요일이 마침내 도착했어요. 새 신문부 직원 명단은 정오에 로드리게즈 선생님의 교실 밖에 게시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아침을 먹을 수도 없었고 오전 수업에 집중할 수도 없었어요. 점심종이 울렸을 때 저는 거의 203호실로 달려갔어요. 작은 무리가 이미 게시판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저는 발끝으로 서서 사람들의 머리 위로 보려고 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딜런의 밴드에서 온 제스민이 제가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목록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앞으로 밀고 확인했어요. 특집 작가 아래에 있는 제 이름이었어요.
해냈어요. 저는 실제로 학교 신문에 글을 쓰게 될 거였어요. 제 첫 실제 기사 서명이요. 저는 하루의 나머지를 행복의 구름 위에 떠다니며 보냈어요. 점심시간에 제 친구들이 저와 함께 축하했고, 메이는 처음에 자신이 제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제 성공에 대한 모든 공로를 주장했어요. 우리의 첫 신문 모임은 금요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손에 들고 일찍 도착했어요. 시작하고 싶어서 열정적이었죠. 로드리게즈 선생님은 우리 각자에게 기사를 배정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제가 재활용 이니셔티브에 대한 제 오디션 글을 확장하기를 원했어요. 로드리게즈 선생님은 이에 대한 제 신선한 관점이 바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학기 내내 프로젝트를 따라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인터뷰하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 정말로 파고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실제 과제였어요. 실제 저널리스트로서의 제 첫 번째 과제였죠. 모임을 떠나면서 이미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웨스트필드에서 저는 더 이상 그냥 새로운 소녀가 아니었어요. 저는 학교 신문의 특집 작가인 소피아 마르티네즈였어요.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저는 제 기사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와 아빠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알고 있는 미소를 교환했어요. 저는 문장 중간에 멈추고 그들의 표정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아빠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단지 제가 학교에 대해 그렇게 흥분한 모습을 보니 좋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첫날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였는지요. 이제 몇 주 후에 저는 친구들 점심 테이블에서의 자리, 그리고 신문부에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웨스트필드에서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심으로 그것을 믿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배운 용기처럼 저도 제 첫 번째 진짜 모험을 시작한 거예요.